네,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운동이 있으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 기억이 나는 강세장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이라고 주식을 사놓고 마냥 편안하게 기다릴 수 없는 게 또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매일 일희일비하는 뉴스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대신유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모셨는데요. 시장의 고민들, 전략들, 주목해야 될 섹터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그죠? 네. 갑자기 가면서 뭐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과 3,000원 지금 목전에 있는데요. 네. 일단 뭐 3,000은 좀 가볍게 뚫고 갈 수 있겠죠?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을 보였다가 네. 아마 7월 중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3,000포인트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뭐 라운드 지수대긴 하지만 12개월 선행 PER 측면에서 10배고요. 네. 확정시기적 기준 PBR 측면에서는 1배가 딱 3,000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정상화, 적정 가치라는 측면에서 1차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제 7월 초에는 무역 한도, 무역 협상 시한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8월 중순에는 미중 무역 합의에 있어서 90일 시간이 도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벤트성으로 좀 남아있다 보니까 좀 확인하고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목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당분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장은 최근에 뭐 미국의 그런 그 관세 문제라든지 금리 지정 확정 리스크보다도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사실 가는 측면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3,000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상화되는 1단계라고 하면 이후에 어떤 변화들, 자본시장의 변화들, 한국 증시의 재평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연말 그리고 내년의 목표치를 이제 좀 올려 잡으셨나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발간을 했고요. 예, 예. 저희는 그러니까 7, 8, 좀 길면 9월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이 조정이 뭐 깊게 뭐 2,500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 많이 빠져야 2,700, 언더슈팅 나오면 2,600을 볼까 말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3,400, 3,500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뭐 단기 조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텐데 네. 그런 악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라면 뭐 등락을 야기하는 정도 뭐 매수하는 기회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굉장히 큰 장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수급상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하다가 사실은 5월, 6월에 뭐 폭발적인 순매수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정말 달라진 것인가? 네. 아니면 이 글로벌하게 이제 이머징으로 오는 자금들의 수요일까? 플러스 개인들의 지금 최근에 가세하고 있는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은 글로벌 트렌디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동력이 뭐 미국에서 나오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예.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네. 있죠. 반면에 트럼프의 관세 쇼크로 인해서 중국, 독일, 한국 난유해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고 재정을 더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동력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오늘 6월 FMC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분간은 금리 인하나 아니면 재정 확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경기 부양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저희는 당분간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24년 전 세계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만 흘러갔던 그림들이 깨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만 들어서 S&P 500 ETF에서 188억 달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글로벌로 가고 그리고 신흥국으로 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1년 만에 한국 ETF로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동성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로 다시 돌아서 본다면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40조를 팔았습니다. 40조. 그런 과정에서 한국 보유 비중이 3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이거든요. 여기서 돌렸다라는 의미는 팔 만큼 팔았고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다시금 주식을 비중을 늘리겠다는 차원이고 원달러율이 저희는 1,300원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비중을 채우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됐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잠깐 해보죠. 이제 그동안도 몇 가지 좀 걸림돌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정책 기조라고 하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머징에 있는 게 낫다. 선진 지수 가봐야 들어올 돈이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건 그거 플러스 글로벌한 자금의 이동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올해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올해 안에 절차상. 들어가는 거는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에 들어갈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 금지가 갑작스럽게 없었다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계산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가 워낙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진국 지수 내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계산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크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냐? 네. 그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선진국 지수로 편입됐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들어간다 나간다 계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플로우죠. 경기가 좋은가, 유동성 환경이 풍부한가. 그렇죠. 네. 만약에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고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모수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것 들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 모수가 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살려는 선진국 펀드는 빨리 살려고 할 것이고 네. 신흥국 펀드는 좀 천천히 팔아도 되는 그림이 나올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매도입니다. 당연하죠. 네. 팔고 싶은 쪽은 미리 팔겠죠. 시장이 이미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반대로 사야 되는 쪽은 천천히 사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해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때 당시 매크로 환경이나 유동성 네.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선진 지수로 가는 게 맞죠. 네. 이미 사실은 대학교 갈 체력과 학력이 되는데 난 고등학교가 좋아. 계속 고교에 머물고 싶어. 네. 친구들이랑.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맞는 옷을 갈아입는 게 맞고요. 당장은 지금 이제 관세 문제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참 가늠은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는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시장을 바꾸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리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누가 힘으로 압도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다들 네.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예전보다 사실은 공격하고 싶어도 사실 힘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타겟팅을 하는 것은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고 네. 있다는 명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뒷배가 네. 있으니까 이란이 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나마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심기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란이 지금 체제 전환이든지 네.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유가가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75 이상으로 간다면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에서 이제 승인을 해놨고 마지막까지 좀 지켜볼 거야 이런 건데 네. 당연히 이란은 잘못했어요 없던 걸로 이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세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란 측에서 좀 결사항전하겠다는 네. 얘기는 사실은 극으로 가면서 뭔가 협의점들의 네, 룸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FOMC가 있었는데 금리는 전만큼 시장의 금리 스탠스나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발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몇 가지 발언을 보면은 네. 지금 나오는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지금 올해랑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작년 24년 3월 달에 FOMC에서 연내 금리 인하 3번 한다. 24년 6월 달에 아니야. 하반기에 한 번만 할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25bp, 25bp. 그러니까 세 번의 FOMC 동안 100bp를 금리 인하했거든요. 지금도 상황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견조하고 물가는 천천히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고용 상황을 본다면은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민간 고용 급감을 하고 있고 해고자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물가를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네. 물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작게는 2번, 많게는 3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만나 뵙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그래서 장은 좋다는 거죠.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먼저 조방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관세 문제 리스크에 있을 때도 조선방산전력이
견조했고 네. 지금도 어쨌든 실적이 좋으면서 견조하잖아요. 네. 이 섹터들은 여전히 상승장에 말씀하신 동참하는 거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주도주의 자리를 좀 내어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조선방산전력기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책 모멘텀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주도력은 이어가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급등세는 조금 급등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2020년 이후 2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상반기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 하반기에도 급등을 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5번 중에 1번이 그랬고요. 네. 3번은 마이너스 반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 국내 그리고 국외 트럼프 정책 기대가 좀 맞물리는 업종들이라서 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다만 워낙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눈높이 좀 낮추자. 눈높이를 낮추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천천히 사자. 아,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주도력 내놓지는 않겠지만 주도력 강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섹터는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좀 불이 붙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네. 중심으로 붙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고민들이 많고 삼성전자가 해결 못하는 구간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소부장 쪽으로 지금 좀 네.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시각은요. 반도체는 지금 AI 반도체는 그냥 쭉 가고 있죠. 예. 뭐 논란의 끝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추세적인 성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전자죠. 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최근 AMD, 브로드컴,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 이게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 부양 정책들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레거시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긴 하지만 좀 하반기에는 전자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닉스와 관련된 소부장이 좀 많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전자와 관련된 소부장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온기가 이제 퍼지게 되면 네. 시장은 항상 이제 다른 걸 보게 돼 있거든요. 못 올라왔던 네, 거를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그 자본시장 변화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지주사나 뭐 은행증권 여기 잠깐 쉬거든요. 이런 쪽은 여전히 그 주도주군에 있는 겁니까? 네. 좀 봐야 되겠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자사주 강제 소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얼만큼 진일보한 정책으로 나올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기대가 이렇게 반영되는데 실제 정책이 이 정도를 넘어설지 그래야지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이보다 못할지 요 그림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겁니다.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하자를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을 돈 많이 벌게 제도를 마련해 줄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걸 찾고 네. 뭐 엔터 뭐 이런 쪽으로서 중국 기대감이 있다가 또 최근 이번 주 흐름은 뭐 네이버 카카오 소프트웨어 엄청나죠. 쪽인 뭐 네.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 사실은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거든요. 거의 네이버를 넣긴 했는데 네. 저는 그동안 인터넷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근데 최근 대폭등을 하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5% 정도는 사시고 그리고 밀릴 때마다 더 비중을 늘려가는 피라미딩 전략 같은 것들을 좀 구축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저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풀고 가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자. 새롭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피라미드 전략. 지금은 조금 사고 밀릴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레벨보다는 더 높은 레벨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은 이제 앞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섹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을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선도를 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그 약간 7, 8월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네. 이후에 어떤 또 이 강력한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주도주, 탑픽 섹터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들어가요? 네. 네. 워낙 저평가돼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것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법 개정, 네. 자본시장 선진화법에 몰입돼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스케줄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회복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이고 세 번째가 행복입니다. 지금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정책들, 그동안 가로막혔던 정책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네.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이 성장인데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산업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산업 정책의 가장 핵심은 AI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고, 네. 그리고 뭐 관련된 인터넷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엔터, 그러니까 뭐 콘텐츠 이런 쪽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정책 드라이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네.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 하반기에 정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또는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보자. 다만 2000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자라는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흑자 전환 실패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뭐였었죠? 인터넷 제약바이오 있습니다. 인터넷, 제약바이오. 네. 이경민 부장님, 결국은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할 것이냐가 가장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예고 좀 할게요. 오늘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투자할까 말까는 이제 고민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언제,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고민인데요.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4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접속을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